오늘 읽어볼 작품은 윤성희 작가님의 블랙홀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원래 표준어로 쓰여져 있고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다르게 읽어봤습니다. 네, 이 점 들으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성희 작가님은 1973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레고로 만든 집이 당선돼서 등단했습니다. 소설집 레고로 만든 집, 거기 당신, 감기, 웃는 동안, 베개를 베다. 중편소설로는 천문장, 장편소설로는 구경꾼들, 상냥한 사람 등을 펴냈습니다. 오빠가 일주일이나 시골집에 머문 이유는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다. 계약을 하기로 한 사람이 오는 도중에 차가 고장났다 하면서 3시간이나 늦게 왔다.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가 계약금을 입금할 수가 없어서 다음날 아침에 만나서 다시 계약하기로 했다. 그래서 하루를 잤다. 계약을 하고 오빠는 시내에 있는 중고의 모든 것이라 하는 가게에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사장이 장례식에 왔다 하면서 다음날 가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하루를 더 잤다. 중고가게 사장은 집을 둘러보더니 세탁기하고 김치 냉장고 그리고 텔레비전 정도만 사겠다고 했다. 다른 것들은 쓸만한 게 별로 없다고. 김치 냉장고는 부모님이 귀촌을 할 때 언니가 사준 거였다. 그 전에 쓰던 김치 냉장고는 15년이나 사용한 데다가 뚜껑 형효가 안쪽에 있는 김치통을 꺼낼 때마다 고생을 해야 했다. 엄마는 김장도 안 해먹고 살 거라 하면서 이사를 가면서 김치 냉장고를 버렸다. 그랬는데 이사를 간 그해 겨울 언니는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를 사서 배달시켰다. 형부가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올랐다 가는 거였다. 이거 사줄 테이. 나보고 김장해달라 하는 말이지. 부모님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배추와 무로 김장을 해가 김치 냉장고를 가득 채웠다. 세탁기는 몇 년 안 된 거라가 돈을 좀 받았다. 그런데 세탁기를 살펴보던 중고가게 사장이 갑자기 우는 기라. 오빠는 세탁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 우는 사장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양말 한 짝을 오빠한테 보여주면서 사장이 말했다. 이게 여기 들어있어요. 사장은 뒤꿈치가 해진 양말에 슬퍼서 운다고 했다. 오빠는 사장이 갱년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오빠의 직장 상사 중에서 그렇게 심하게 갱년기를 보낸 사람이 있었다고. 아유, 주꾸미를 먹다가도 울었다니까. 이름이 슬프다나. 오빠는 그때 그 상사와 매일 술을 마셔줬다. 다른 동료들은 피곤하다 하면서 상사를 피했지만은 오빠만은 그러지 않았다. 상사가 울 때면 오빠는 첫사랑한테 차인 이야기를 해줬다. 헤어지면서 여자가 했던 말을. 네 코 파는 버릇 있는 거 아나? 더러워서 못 만나겠다. 오빠는 여자의 목소리로 흉내를 냈고 그럼 상사는 울다가도 웃었다. 엄마의 일이 뉴스에 보도돼가 오빠가 동료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을 때 그 상사만이 오빠한테 술을 사주고 밥을 사줬다. 오빠가 퇴사를 했을 때 회사 앞까지 나와서 잘 살라고 인사를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가 오빠는 사장이 울도록 그냥 뒀다. 한참을 울던 사장은 오빠한테 전날 장례식에 갔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중학교 때 같이 야구를 한 친구였는데 그만 자살을 했다고. 저는 어깨를 다쳐서 일찍 운동을 포기했지만은 친구는 유망주였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팀에 입단한 친구는 2군에서 6년을 버텼다. 그러고 7년 만에 찾아온 기회. 1군에서 공 12개를 던졌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록이었죠. 12개의 공 중 볼이 9, 스트라이크가 2, 몸에 맞는 공이 하나. 그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가 큰형이 운영하는 돼지갈비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자기 가게도 차리고 일주일 전에 나한테 전화해가는 곧 가게를 확장할 거라면서 자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길 가던 사람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치고는 자살을 했다. CCTV에 찍힌 영상에는 사건 전에 둘이 잠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무슨 말을 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경찰은 말했다. 맞은 사람도 혼수 상태였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도통 모르겠어요. 사장이 떠난 뒤 오빠는 왠지 마음이 아파서 술을 한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막걸리 한 통하고 두부 한 모를 사왔다. 술 한잔을 하고 낮잠을 자면 저녁에 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빠는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두부를 한 점 먹었다. 그러다가 김치 냉장고를 팔면서 버리려고 꺼내놓은 김치통이 생각났다. 첫 번째 통을 열어보니 파김치가 있었다. 두 번째 통은 깍두기, 세 번째 통을 열어보니 총각김치. 쉰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하얀 골마지가 가득했다. 골가지. 엄마는 골마지를 골가지라고 불렀다. 오빠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통을 열어봤다. 그랬더니 손을 대지 않은 김장김치가 한 통 들어있었다. 비닐을 벗기고 또 배추 겉잎까지 걷어내니까 멀쩡한 배추김치가 보였다. 두부에 그 배추김치를 싸서 먹는데 와 젠장 너무 맛있는 기라. 그날 오빠는 막걸리를 3통이나 마셨다. 그래서 또 하룻밤. 그러면 그 후로는 언니가 묻자 오빠가 배추김치가 아까부가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아침에는 라면이랑 먹고 점심에는 도시락을 싸가 뒷산 정상에서 먹고 저녁에는 막걸리에 두부랑 곁들여서 먹고 그렇게 먹는데도 김치가 줄지를 않아. 그래가 못 갔다. 오빠가 말한 김치통을 열어보니 배추김치가 반 정도 남아 있었다. 내가 오늘 이거 다 먹는다. 다 먹으면 집에 갈 거지? 언니의 말에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싱크대에서 커다란 냄비를 꺼내더니 남은 김치를 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참기름통을 꺼내서 냄새를 맡았다. 먹어도 달라나?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참기름도 다 쏟아부었다. 이제 1시간만 기다리라. 언니가 평상에 누워서 나도 그 옆에 누웠다. 그러자 오빠도 내 옆에 누웠다. 아버지는 이사를 하자마자 평상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목공소까지 직접 가서 나무를 사왔는데 그만 만들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다. 할 수 없이 인부를 불러서 마무리를 했다. 그 일로 엄마는
못질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 하면서 아버지를 오래오래 흉을 봤다. 끝말잇기 아까 오빠가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구름.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거 하려 그랬지? 내가 먼저 할게. 구름. 나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언니를 한번 보고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오빠를 한번 봤다. 46살이나 됐는데도 둘은 같이 있으면 언제나 10대처럼 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었다. 그때 오빠랑 언니가 캔 맥주 2개를 사가 내 가방에 넣어줬다.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 끝말잇기를 할지도 모른다 하면서 필살기를 알려주는 거였다. 기름, 구름, 오빠가 말했다. 고드름, 여드름, 언니가 이어 말했다. 그것만 기억해도 반은 이기는 기다. 오빠의 말에 나는 끝말잇기 같은 유치한 게임은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때 수학여행에서 나는 끝말잇기로 2번이나 이겼다. 구름, 주름, 흐름, 여름, 이름, 보름, 늠름. 오빠가 름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중얼거렸다. 늠름. 나는 그 단어가 좋네. 언니가 말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펼쳤다. 언니의 얼굴에 손바닥 그림자가 드리웠다. 내가 미리 임신할 때였는데 언니가 말을 시작했다. 지하철역에서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 언니는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형부한테 바로 말하지 못했다. 그 즈음에 형부의 큰형이 사기를 당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자기 집은 물론 부모님 집까지 넘어갈 지경이 됐다. 형부는 언니한테 자주 짜증을 냈다. 그리고 자기 형수의 욕을 했다. 언니는 형이 아니라 형수를 욕하는 형부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언니는 형부한테 말하지 않고 알을 없앨 생각이었다.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회 가자하면서 전화를 했을 때 언니가 거절하지 않은 건 그래서였다. 가서 술도 한잔 먹고 신나게 수다도 떨라고. 그랬는데 막상 가에 술이 마셔지지가 않았다. 그때 있잖아. 한 애가 다음 주에 세계 일주를 떠난다고 가더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단다. 언니는 그 애의 이름을 떠올려 봤다. 기억이 나질 않았다. 항상 창가 쪽에 앉아서 쉬는 시간이면 멍하니 밖을 바라보던 모습만 생각났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애의 얼굴이 빛나 보였다. 언니는 불쑥 눈물이 났고 친구들한테 화장실에 간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다가 꽃다발을 든 사람을 봤다. 1명, 2명, 3명. 꽃다발을 든 사람을 3명이나 보다니. 언니는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았다. 역 입구에 도착해 보이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꽃다발을 팔고 있었는데 가판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오늘 하루가 행복했다면 꽃다발을 사세요. 언니는 가판대 앞에 서서 이렇게 물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러자 할머니가 옆에 적힌 문구를 가리켰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면 꽃다발을 사세요. 언니가 그 문구를 보고 또 물었다.
힘들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은요. 그러자 할머니가 꽃다발을 언니한테 줬다. 그냥 가져 있어. 선물이구만. 언니는 꽃다발을 받았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젊은 여자 둘이 다가와서 언니한테 영혼이 맑아 보인다는 말을 했다. 그 말에 갑자기 화가 나더라. 나도 모르게 여자를 밀었지. 두 여자 중 한 여자가 넘어졌다. 언니는 들고 있던 꽃다발로 넘어진 여자의 얼굴을 때렸다. 붉은 장미가 떨어지고 분홍 장미가 떨어지고 노란 장미가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안개꽃이 날렸다. 꽃다발을 휘두르면서 언니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한다. 네가 내 영혼을 어떻게 아는데? 나도 모르는데! 언니는 미리를 낳을 때까지 매일 그 일을 복귀하고 또 복귀했다. 그런데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에 뭐랄까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아. 블랙홀 같은 거. 조금만 잘못해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더라고. 언니는 말했다. 언니의 말을 가만히 듣던 오빠가 이런 고백을 했다. 나는 군에 있을 때 후임병을 괴롭힌 적이 있다. 오빠는 20살에 군대를 갔다. 쌍둥이 언니랑 같은 해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부모님 등록금 걱정을 덜어드린다 하면서 한 학기만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간 것이다. 상병 때였는데 이병 중에 좀 어리부리한 녀석이 들어왔거든. 뚱뚱하고 얼굴이 하얀 친구였는데 조금만 훈련을 하면 금방 막 양볼이 새빨개졌지. 병장이 놀릴 때마다 오빠도 속으로 놀려봤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자연스럽게 이병을 놀리게 됐다. 한번 놀리자 다른 것들은 다 쉽게 됐다. 욕을 하는 것도, 구타를 하는 것도,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괴롭히는 것도. 병장이 제대를 한 다음 날이었다. 이병을 화장실에서 마주쳤지. 늘 그렇듯이 자연스럽게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날은 뒤돌아서 나를 보더라고. 그 눈빛을 뭐라 해야 되나?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다면 나도 지지 않으려고 화를 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 연민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오빠는 그날 이후로 제대할 때까지 이병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대신 오빠는 아침 저녁으로 이빨을 닦으면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면서 속으로 자신에게 욕을 했다. 엄마가 그렇게 되고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난다. 원산 폭격을 시켜놓고 그 옆에서 웃으면서 빵을 먹던 내가. 오빠는 울었다. 하지만 나도 언니도 오빠를 달래주지 않았다. 오빠, 그런 이야기라 카마 나는 수십 개도 더 말할 수 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내 안에는 언니가 말한 구멍보다 더 큰 구멍이 있다고.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달려갔다. 어머, 탔다! 언니의 말과 동시에 어디선가 탄 냄새가 났다. 내가 따라가 봤더니 많이 타지는 뭐 하나서 위에 것만 건져 먹으면 될 듯 싶었다. 언니가 식탁 가운데 냄비를 올려놨다. 오빠가 밥을 펐다. 아, 젠장. 언니가 말했다. 왜? 아, 오빠 말이 맞았네. 어? 젠장. 맛있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밥 한 숟가락에 김치를 올리고 또 올려 먹었다. 그래도 김치는 줄지 않았다. 오빠는 밥을 3그릇이나 먹었다. 내하고 언니는 2그릇씩. 타서 바닥에 눌어붙은 김치만 남았다. 언니가 냄비를 들어 오빠 쪽으로 기울였다. 인자 됐지? 집에 갈 거지? 언니의 말에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어차피 다 버려질 거라면서 설거지도 하지 말자고 했다. 우리는 먹은 그릇하고 냄비를 식탁 위에 그대로 뒀다. 밥공기 3개, 수저 3벌. 언니는 낯선 사람이 우리 가족 앨범을 보는 게 싫다 하면서 그걸 태우겠다 했다. 오빠는 사랑방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다. 언니가 아궁이로 사진을 한 장 한 장 던졌다. 나는 그 앨범에 오빠랑 언니랑 똑같은 스웨터를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다. 오빠는 혹시 태워야 할 서류들이 있을지 모른다 하면서 안방에 옷장하고 화장대 서랍들을 뒤졌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언니의 얼굴에서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똑같아질 거다. 쌍둥이인데 오빠의 얼굴에서는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 사진을 태우는 언니를 보면서 나는 엄마가 치매에 걸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했다.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을 때 나는 오빠와 언니한테 말했다.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치매라는 판정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다.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뒤로 나는 밤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잠을 잤다. 엄마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외할머니가 돌아가시 전의 기억만 간직하도록. 쑥버무리를 해서 먹었던 행복한 어린 시절만 기억하도록.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엄마가 평생 새엄마를 미워했잖아.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라고. 나는 언니한테 말했다. 엄마가 10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는 재혼을 했다. 재혼을 해서 들어온 외할머니는 엄마를 몹시도 괴롭혔다. 그게 엄마의 상처면서 무기기도 했다. 엄마는 아버지가 조금만 무심하게 굴어도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울었다. 부모 복이 없어가 남편 복도 없는 거라 하면서. 우리들이 조금만 속을 썩여도 그랬다. 그 여자가 있잖아. 겨울에도 내과에 가서 빨래를 하라 했다. 겨울이면은 동상으로 손등이 다 터졌다. 극하면서 엄마는 손등에 남아있는 흉터를
어린 우리들한테 보여주고는 했다. 나는 늘 그게 무서웠다. 엄마가 지금 언니보다 더 젊었을 때 7살인 나를 데리고 어딘가를 간 적이 있었다. 우리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탄 다음에 낯선 동네 골목을 한참이나 걸었다. 같은 길을 돌고 또 돌았다. 마침내 엄마는 철문 아래가 녹슬어서 사가버린 대문 앞에서 숨을 골랐다. 마당에는 수도가 있었다. 나는 그 수도가에 앉아가 엄마를 기다렸다. 더운 여름이었다. 수도 꼭지에 기다란 호수가 연결돼 있었다. 나는 수도를 들어가 호수가 뱀처럼 꿈틀대는 것을 구경했다. 수도 꼭지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참 후에 엄마가 나왔다. 엄마의 뒤에 처음 보는 이모가 서 있었다. 엄마랑 얼굴이 너무 닮아가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이모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엄마의 배다른 동생이었다. 나는 인사를 했다. 그때 엄마가 소리쳤다. 못된 년. 엄마가 마당 한가운데에 침을 뱉었다. 골목길을 내려오는 동안 엄마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너무 꽉 쥐가 손이 아팠지만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못된 년, 나쁜 년. 엄마는 계속 그 말만 중얼거렸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엄마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다. 마당에 침을 뱉을 때 얼굴 표정은 사라진 뒤였다. 엄마는 내한테 다정하게 말했다. 아이스크림 먹을래? 엄마의 면회를 갈 때마다 나는 그때 그 얼굴을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자꾸만 마당에 침을 뱉던 모습만 떠올랐다. 오빠가 김치를 너무 많이 먹어가 물이 먹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당에 있는 수도에 입을 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난 언니가 어느 사진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걸 반으로 접어가 주머니에 넣는 걸 봤지만은 못 본 척했다.